영호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1999년에 개봉한 매트릭스를 발굴 중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한 세계관 설명과 줄거리 그리고 인물 소개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영화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발굴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발굴 포인트. 첫 번째 발굴 포인트는 영화의 제목부터 일단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매트릭스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인데 네. 조 셰프님께서 보시기에 이 영화 안에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틀이 상징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음. 매트릭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네. 늘 여기가 발굴 포인트라고 해서 되게 호기롭게 네. 해왔었지만 네. 오늘만큼은 되게 겸손해지고 이 영화 앞에서는 네, 그래서 네. 발굴 포인트라기보다 뭐 고민 포인트? 그렇죠. 혹은 뭐 토론 포인트?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셨네요 포지션이. 왜냐면 정답을 말할 깜냥이 안 돼. 칼 어디 가서 칼이 안 보여. 오늘 뭐 손톱바퀴를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 죽도 같은 걸로 가. 내려치는 죽비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토포? 여고포?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고 네네네. 매트릭스를 규정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데요. 맞아요. 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지금 가상 세계가 아닐까라는 두려움, 네. 이 두려움은 정말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미 발굴했었던 영화인데 1998년에 나왔었던 트루먼 쇼에서 이미 그렇죠. 이 문제 제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이 매트릭스가 나왔고 확실히 세기 말에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원우 씨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디스토피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맞아요. 유토피아에 대한 설렘과 디스토피아에 대한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과연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내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처럼 알 수 없는 맞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이 매트릭스라는 개념 네. 내가 지금 진짜 리얼 월드에 살고 있는 걸까라는 이 의심은 되게 오랫동안 지속돼 온 문제예요. 맞아요. 사실 서양 철학에서 보면 플라톤도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데카르트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렇네요. 그 동양에서 보면 장자가 딱 호전몽이라든지. 그쵸? 네, 장조지몽.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 말고도 그냥 우리의 삶에서는 진짜와 가짜의 문제가 매우 첨예하게 느껴져요. 네. 일종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는 왜 오리지널리티에 가치를 부여하는가요? 요새 막 NFT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뭐 명품과 가품도 있잖아요. 네. 처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류가 갖고 있는 찬사. 네. 최고도 중요하지만 최선과 최신도 아름답다는 어떤 미감이 있는 게 아닐까. 우리 DNA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보다 중요한 건데 이게 약간 구별됨의 가치인 것 같아요. 이 오리지널리티가. 그러니까 유대교 계열의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구별됨이거든요. 그래요. 기독교가 보편의 종교가 된 것 역시 바로 이 구별됨, 어떤 거룩, 차별 이 내용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와 네가 다르다. 예수를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르다. 구원에 이르는 자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라는 굉장히 배타적인 이 종교관. 그렇죠. 이 신관이 갖고 있는 건 사실 폐쇄성이고 구별됨이거든요. 맞아요. 이 구별됨이 우리가 이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건데 조금 기독교 얘기를 더 해보면 이 영화랑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 언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되게 배타성 때문에 상생이라는 말 되게 싫어하고 나눔이라는 말 좋아하거든요. 기독교. 그리고 시혜자와 수혜자가 딱 계급 구분이 되고 나눠준다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나눠주면 누군가 받는 수급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현대적 진보적 가치랑은 또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가 되게 강조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감사함이라는 가치인데 그쵸? 네. 이 감사라는 것도 사실은 구별과 비교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감사는 비교를 통해서 저럴 수도 있었는데 이러지 않아서 감사해라는 그 일종의 메커니즘을 따르기 때문에 사실 이 삐딱하게 보면 그쵸. 그렇게 또 물론 뭐 여지가 제가 있죠. 기독교 비판하려고 뭐 비판하려는 건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언어적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왜 진유인은 오리지널리티는 어쩌면 인류의 보편적 DNA가 아닐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있고 싶지 않고 리얼 월드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계가 진짜라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나. 요게 사실 진짜 근본적인 매트릭스가 던져주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연역적 추리를 통해서 사유로 이걸 풀었지만 이것도 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계속 한다라고 내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매트릭스 안에서도 계속해서 인간을 그쵸. 생각하거든요. 생각한다고 믿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하고 네. 믿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의심을 하지만 음. 이제 칸트라는 아저씨가 또 그 다음 세대에서 또 나와서 네. 철학 얘기를 제가 좀 하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틀 어떤 감각기관 자체가 과연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의 한계와 또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뭐 칸트고 데카르트고 뭐 누구고 다 나와도 이 매트릭스 영화를 보다 보면 오리지널리티는 결국 믿음에서 근거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결국에는 저도 거기로 수렴된다고 네. 봐요. 이 영화에서도 사실 그렇게 풀어요. 그리고 마음과 믿음에서 풀어 나가는데 네. 이 영화가 네오를 다루는 방식을 제가 처음에 네오를 설명하면서도 했지만 네. 매트릭스 내에서 네오를 처음에 영웅처럼 묘사해요. 근데 트리니티가 이제 네오에게 자신의 목숨을 모든 걸 걸어가면서 선택하는 과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보편적 메시아라기보다는 네. 네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자인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건 그게 약간 예수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이 네오의 모습이거든요. 아니, 너무 제가 어렵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영화 연출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 3부작이 사실은 이 워쇼스키 구형제 현 자매의 네. 기독교에 대한 농담 혹은 비판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1편에선 그래서 기독교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네, 맞아요. 정말로 1편에서 그렇게 붕 띄워놓고 네. 4년 있다가 이 기독교로 대표되는 현대 문명과 네. 기독교적인 세계관, 지금까지 서양 문명의 발전을 가능케 했었던 그 수많은 동력들을 구석에다가 고꾸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처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감독들은 무신론자 혹은 그분들이 무신론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철학, 그 말씀하신 계몽주의 철학, 그 계몽주의 철학이라는 게 결국엔 그런 거거든요. 뭐 그걸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계라고까지는 말하기 힘들어도 그런 존재들이다. 그냥 뼈와 살의 집합으로 그냥 일어난 그쵸? 우리의 생각과 뭐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호르몬의 작용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 각자의 몫인데 네. 어떤 영웅주의 자체를 전 좀 비판한다고 봤고 한 명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라. 아, 맞아요. 그래서 니들 각자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맞아요. 라는 메시지인 거죠. 심지어 네오도 뭐 2, 3편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리는데 2, 3편에 가면 네오도 한 명이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6번째입니다. 네. 이 키아누 리브스도 물론 이 6번째 네오가 네. 기존의 5번째와 좀 다른 선택을 다르긴 하죠. 하죠. 네. 네. 그리고 이 6번째 네오가 근데 선택하는 부분이 네. 메시아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맞아요. 네. 뭐 사실 트리니티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네. 이 편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면 네. 기존의 5번째까지의 네오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동안에 계속 네. 인류를 구원해 나가는 과정으로 가요. 네. 근데 네오는 그냥 트리니티를 구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죠. 마지막에는 그 아키텍트 앞에서 네. 그 어떤 두 가지의 문이 있는데 네. 2편, 3편 다 보세요. 근데 넷플릭스에 있나? 넷플릭스 없어요. 아 웨이브에 있다. 웨이브에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결국은 매트릭스라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트릭스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결국은 되게 어떤 우답 같지만 네. 자신의 믿음에 전 근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도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결국 네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당신이 당신의 삶을 결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면은 조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모피어스가 나타났어요. 조시프님 앞에. 그래가지고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면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네. 어떤 약을 드실 것 같으세요? 빨간 약이요. 빨간 약을 드셨을 것 같으세요? 이게 네. 빨간 약과 파란 약은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인류의 역사에서도 비근한 예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우리 민족한테는 독립운동 할래? 아니면 일제와 협력할래? 네. 그래서 더욱 희망찬 세상을 살아볼래? 너 거기서 땅도 주고 네. 돈도 주고 어떤 부귀 영화를 줄게. 이 질문을 괴테로 풀면 파우스트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시에 이제 우리 역사로만 보면 조선이란 나라를 지금 보면요. 네. 지금 기계와 인류의 싸움처럼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네. 도저히 살아날 희망이 없어 보이는 1900년대 그렇죠. 초잖아요. 네. 물론 이 예는 우리의 어떤 정서적 저항감을 줍니다. 네. 다소 무리가 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영화의 질문 그대로를 던져보는 거예요.
매트릭스가 아닌 실제 세상에 있다. 그런데 당신이 파란 약 먹는 순간 실제 세상에 대한 존재에 관한 기억도 사라진다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일제 시대는 뭔가 내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스스로에 대한 참담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죄책감이나. 근데 이 기억도 사라진대. 이건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퍼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물론 혹자는 그래요. 사이퍼가 기억도 사라지면 걔한테 부경화를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이거에 대한 답은 아키텍트가 2편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인간들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다는 거죠. 네. 줄 수 있다는 거죠. 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저도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봤던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에는 당연히 빨간 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때 당위였거든요. 근데 점점 지금은 파란 약을 선택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가상 세계와의 지금 저와 원우 씨의 세대에서는 이게 분리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점점 그 Z 세대 혹은 그 다음에 2013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을 알파 세대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요? 뭐 이런 분들 세계에 가면 지금 우리 뭐 제페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타버스 세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 또 별도의 세계가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세계관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점점 후대로 가면 갈수록 과연 이 분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니매트릭스를 보다 보면 정말 외형은 인간이에요. 근데 목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안에는 기계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식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작가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인공 장기를 막 로봇 기계들을 막 넣기 시작해. 그러면 어디서부터 걔가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이게 너무 모호해지는 거예요. 네네. 저랑 원호 씨의 세대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기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관 자체를 그렇게 전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만 우리 후대로 가면 갈수록 과연 매트릭스의 세계가 진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실제와 진리, 진실에 대한 어떤 폭이 훨씬 넓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란 약을 선택할 사람이 이전보다 많아졌을 것이며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프님은 빨간 약이라는 거잖아요. 네. 왜요? 저는 이미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내가 과연 이 세계관을 내 후배 세대한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그게 옳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이걸 선택하는데 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설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파란 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뭐 아니면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존중하는 입장이세요, 그거를? 지금 현재는 저는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잘 못 찾았기 때문에 비판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비판하면 꼰대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과연 어디까지 우리는 허용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2016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저는 바둑 게임 중에서 그렇게 많이 집중되는 게임은 처음 봤어요. 넷플릭스에도 그리고 이세돌 구단 그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알파고 다큐멘터리. 실제로 이세돌 구단이 졌죠. 1승 4패로 진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1승을 인류의 마지막 1승을 되게 기억하면서 그리고 알파고는 그렇게 퇴장했죠. 몇 번 더 한 다음에 이제 도저히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이미 완전히 이제는 뭐 1000번 하면 1000번 다 이긴다면서요. 그렇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의 어떤 뭐 79수였나 78수에 맞아요. 이해할 수 없는 환호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가 사실 깊이 마음속에다가 숨겨놓고 있었던 마음은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와, 이건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겠구나. 인류의 마지막 승리구나라는 이 비감에 따른 기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지금 LGBT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어떤 남성과 여성으로만 볼 것이냐, 구분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을 어떻게 더 다양하게 볼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AI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되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어야 어떤 선택이 더 옳다라는 개념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인간의 의식의 영역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 빨간 약에 대한 선택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원우 씨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조 셰프님이랑 같은 세대고 이 선택이라면 이 영화에서와 똑같은 전개로 가는 선택이라면 빨간 약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이 사실 네오라는 인물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네오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평소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 영화를 보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별로 네오가 고민하지 않고 빨간 약을 선택해요. 평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니즈에 맞는 선택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오가 뭐 그게 또 네오의 특별한 사람 그 부분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내가 네오였다면 빨간 약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 그렇다면 과연 파란 약을 선택한 사이퍼를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지난 20년간 파란 약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저도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퍼를 저는 비판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사이퍼한테 감정을 이입해 보면. 그러니까 사이퍼가 막 누구를 죽이고 이런 거는 이제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뭐 또 그 기억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빨간 약과 파란 약의 선택들은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맞아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항상 빨간 약, 항상 100%의 진실을 추구하는 게 옳아? 라는 문제로 확장시키면 요게 애매해지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웃긴 비유지만 뭐 연인 간의 핸드폰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연인끼리 핸드폰을 봐도 되냐는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네. 그 반드시 무슨 꼭 바람을 피지 않는다고 해도 핸드폰은 서로 공유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차피 별로 중요한 게 아니면 그냥 적당히 모르고 사는 게 나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무지의 미덕 같은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의외로 우리 삶에는 이 파란 약이 정답인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다 알 필요는 없다. 그 모든 진리를 모든 것에 다 진실에 직면할 필요는 없다. 매 순간 그걸 그쵸? 추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한다면 그 진실의 농도를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인데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언제나 빨간 약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파란 약을 선택한 사이퍼를 비난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만 저는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빨간 약과 파란 약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아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든지 간에 그거를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자각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얘기하면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개념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사실 자유의지라는 게 없다는 쪽으로 많은 지금 학자들이 또 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냥 이미 그 생각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우리는 생체학적으로 설계된 그게 뭐 신이 설계를 한 거건 세포의 진화가 선택을 한 거건 간에 일종의 설계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냥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된 존재가 아니라 저는 사실 설령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아무런 그냥 선택권이 없는 일종의 뭐 생체 기계일 뿐이라 하더라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편이 낫다는 지점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 약을 먹기로 선택하는 게 정답인 경우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결국 한 시대의 인물들은 그 시대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년대 초반에 2020년대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아직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2199년에는 어떤 선택과 어떤 생각을 인류가 더 하고 있을지는 궁금해요. 맞아요. 나중에 그때라도 그때 살아계신 분들이 저희 이 방송을 유물처럼 들으신다면 한번 여론조사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방향대로 인간한테 자유의지라는 건 없어 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론을 채택한다면 저는 인류 문명은 결국에는 자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자유의지가 없어라는 이 정보가 아직까지는 조금 빈약하죠. 그 논리와 그 근거들이 아직까지는 정론이 될 정도로까지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아직 분분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원우 씨가 얘기했던 대로 가정을 그렇게 한다면 근데 사실 그게 20세기 초에 그 허무주의의 어떤 그 창궐이었죠. 그렇기도 하고 뭐 처음이 아니에요. 결코 맞아요. 이런 류의 그 사고 방식은 처음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인물들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자유의지는 없어라는 류의
그걸 채택하고 있는 되게 유명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리처드 도킨스가 되게 많은 비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히틀러 그 나치즘을 좀 맞아요. 네. 옹호하는 그렇죠. 스탠스로 네. 발언을 했었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은 타격을 이제 입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주류로 채택할 정도로 대담해지지는 못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류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사실 저는 그게 리처드 도킨스의 실수가 아니라 저는 그게 본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되게 당연한 귀결이라고 또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유의지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고민하는 그 우리의 고민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채택하면.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죽음의 평화라는 생각이 들고 뭐 우리가 뭐 공동묘지가 조용하다고 해서 그거를 막 평화롭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 포스트 모던이랑 사실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네. 사르트르나 네. 저 잘 모르지만 뭐 쇼펜하우어나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허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정말 그 당시에 20세기 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1,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그렇죠. 정말 세상에 어떤 절망, 어떤 허무를 경험하고 맞아요. 과연 신은 있는가? 그때 네. 이런 리처드 도킨스 정도의 과학적 어떤 논리를 세운 건 아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체계화된 내용들로 허무주의가 성립을 했었고 네. 그렇지만 또 그 반대편에서 같은 허무주의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판했지만 네. 또 니체 같은 사람이 나오고 네. 그래서 같은 허무주의의 갈래지만 네. 또 삶을 긍정해 가는 인물들도 나오는 것처럼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이 네. 모든 철학적인 내용을 조금씩은 다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해석해 볼 수 있고 네. 얼마든지 사람들이 희망적인 메시지로 갈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부분에서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으로 맞아요.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쵸. 그냥 저희의 어떤 썰이고요. 저희도 이렇게 막 되게 정리돼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그만큼 풍성하고 좋은 영화라는 걸 또 방증해주는 그렇죠. 하나의 지표인 거겠죠. 우리의 호우 시절.